안녕하세요. 두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작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가슴 시린 그런 사랑 얘기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첫사랑의 그런 아픈 사랑의 기억이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랑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중가요를 듣다 보면 사랑에 대한 그런 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작품 속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고위 문학 교과서 비상문학에 실려 있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런 애절한 사랑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아픈 사랑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남녀간의 사랑이 어떻게 좀 애절하게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썼는지 잠깐만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김시습이 쓴 작품 중에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김시습이라는 분이 그 단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종이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면서 그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처단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들이잖아요. 근데 사육신 말고 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려다 죽은 사육신 말고 살아서 이 수양대군, 다시 말하면 세조겠죠. 이 세조가 보기 싫다. 우리한테는 임금은 단종밖에 없다. 나는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여기선 벼슬자리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러면서 벼슬을 버리고 저 산속이나 다른 시골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숨어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생육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김시습인데, 이 김시습이 금오산이라는 산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일생의 역작을 쓰게 됩니다. 바로 금오신화라는 작품이죠. 이 금오신화의 문학사적 값어치는 최초의 한문소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쓰여진 한문소설로 알려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 속에 총 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복사 저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남념부주지, 치유, 우벽정기, 이렇게 총 5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5편의 작품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지는 작품이 바로 이생규장전하고 만복사 저폭입니다. 오늘은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의 뜻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생이라는 주인공이 규장, 담을 엿보는 이야기, 이렇게 제목의 뜻풀이를 이 정도로만 하고, 이생규장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줄거리 정도를 얘기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이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뭐냐? 이 소설 속에서는 전반적인 줄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설 속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삼을 기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생뚱맞는데요. 삼삼이라고 써놔서 좀 생뚱맞은 생각이 들 텐데요. 삼삼이 뭐냐? 3번 만남과 3번의 이별이 이 소설의 전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이 소설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만남은 이생이 공부를 할 때 최철여가 이생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시를 읊어서 이생이 호기심을 가지고 담장을 엿보면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첫 번째 만남이고, 부모의 반대에서, 특히 이제 이생 집안에도 반대를
심하게 하죠.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이생이 시골로 귀양 아닌 귀양을 가게 되고, 그때 이별을 하는 게 첫 번째 이별이 되겠고요. 이생이 이 시골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최천여가 시름시름 앓고 상사병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어가게 되면서 이 최천여 집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생 집안과 이제 혼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혼사가 성사되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살다가 나라에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피란을 가다가 둘이서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별을 하게 되고, 그게 두 번째 이별이 되겠죠. 그리고 이생 혼자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최천여가 죽어서 귀신이 몸에 돼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세 번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소설 끝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이별을 하게 된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세 번 만남과 세 번 헤어짐의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시점은 뭐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의 거의 대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서술자가 3인칭이라는 얘기죠.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에서 등장인물의 내면과 외면까지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부분 줄거리가 소설 구성 단계상 발단, 전개, 위기까지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이 절정과 결말이라는 얘기죠. 자,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송도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이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생이라고 중심인물을 잡으면 됩니다.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너머를 엿보다가,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인 규장전의 의미하고 같은 거죠. 시를 읊는 최여인을, 최처녀, 최여인, 최랑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여인을 보게 된다. 이때가 첫 번째 만남이 되겠죠.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 애절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여기서 몇 번째 이별? 첫 번째 이별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첫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상사병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걸리는 병,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 상사병이잖아요.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이서생의 집안이 좀 높았나 봐요. 학벌이, 문벌이.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집요한 설득을 하게 되죠. 자기 딸이 죽을 줄 모르니까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의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게 몇 번째 만남이겠죠? 두 번째 만남이 되겠죠.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혹자는 홍건적을 세조로 일컫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관신이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두 번째 이별이 되겠죠.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절정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이 도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홍건적.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고전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 단어나 한자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 뜻. 교과서를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단어 뜻이 해설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필수로 알아둬야 될 단어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죠. 병화, 전쟁으로 인한 화재에 다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일 뿐이었다.
상당히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쓸쓸하고 폐허가 돼버린 그런 집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하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여기서 떠오르는 한자성 하나 있네요.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뭐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일장춘몽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뭐 인생 무상이다, 뭐 남가일몽이다, 한단지몽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장춘몽,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뭔가 이게 배경이 쭉 깔리는 거죠. 이 배경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전기성인데, 이 전기성이 바로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얘기, 예, 죽었던 최처녀가 귀신이 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 그런 배경을 알리기 위한, 전개를 위한 배경이겠죠.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애가 거기 있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죽었던 아내가 살아 돌아와 나타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부분이란 얘기죠. 이 스승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선시한 거죠.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인은 어디로 피하나요? 목숨을 고전하였소. 여인은 이 스승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에 달려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씨겠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 여자가 기거하는 그 방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방문에서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집 밖의 일은 전혀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제목의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이죠. 이생이 다만을 엿보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얘기겠죠. 부부의 연을 맺었고 평생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00년을 함께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백년해로라는 말을 씁니다. 100년을 함께한다. 백년해로. 100년을 함께하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홍건적인 아니겠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지조를 지켰지만, 몸뚱이는 진흙탕 속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조를 지키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겠죠. 이렇듯이 이제 귀신이 돼서 찾아왔지만, 이 이생이나 최천이나 이 최천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지는 않은 거죠.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으슥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는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연이 홀로 남았었다는 얘기겠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은인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에서 치우고 면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뭔가 이 부분을 보면은 쇠잔한 몸뚱이에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다는 얘기는 정조를 지켰다는 얘기겠죠. 정조, 지조. 여자가 이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을 정조나 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조를 지킨 것은 다행이었으나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이때 이 누가는 이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남편이니까. 다만 갈기에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한이 맺혔다는 얘기겠죠. 죽어버려 가지고 이생과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한 그런 한이 가슴속에 맺혀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어. 뭐 평화로운 시절이 왔단 얘기겠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왔단 얘기겠죠. 평화로운 시절이 다시 돌아왔어. 제 환신 다시 귀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죠. 이생에 더 들어왔습니다. 난궁과 조화는 3세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봄,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 인연이 맺혀져 있는 봄.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앞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이 3세의 인연은 참고삼아 이 전세나 현세나 내세가 있다는 이런 말은 불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건데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윤회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윤회 사상.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법,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허락해 줘야죠. 이생이 너무 기쁘겠죠? 다시 와서 부부의 연을 맺자고 하는데 이 세상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뭔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놨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다. 부부의 정을 다시 나누는 거죠. 이튿날 여인은 이 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단기슭에 합장하고는 부모의 유고를 거둬가지고 둘이 같이 합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여기서 뭔가 하나 의심이 되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해골을 걷어서 합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인데, 최처녀의 몸도 지금 흩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최처녀도 죽었으니까. 근데 왜 최처녀의 몸 유골은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거나 뭔가 무덤 속에 묻어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생이 최처녀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어서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처녀의 죽음을 인정해버리면 최처녀가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여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귀신이라고 보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최처녀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이유는 최처녀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은 이생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사랑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목들도 찾아왔다. 벼슬보다는 아내와의 사랑을 더 중시했다는 얘기겠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목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이끌어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바깥 세상으로 출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두문불출했다는 얘기겠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상을 보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교과서 실려 있는 부분에서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뒷부분부터 결말의 구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3번의 가약,
3번 만남고 3번 헤어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요소라고 했죠.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뭐 고전에서 한자 성어들이 종종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가 긴다. 호사다마라는 용어를 한자 성어를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선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연예인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3번째 이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그래서 제가 환생할 수 있었다.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배워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너무도 뚜렷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떠나야만 됩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자, 이러면서 최천여가 읊은 시가 한 편이 나오는데요. 이 산문 속에 시가 삽입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 시가 산문 속에 삽입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첫 번째는 단조로움을 피하게 되겠죠. 단조로움을 피한다. 왜냐, 산문만 나면 쭉 줄글러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 지루한 속에서 갑자기 이제 운율이 있는 시가 들어가면 단조로움 피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시를 쓴 사람의 정서가, 화자의 정서가, 화자라고 하기보다는 작가겠죠. 그 시를 쓴 사람의 정서가 이 시 속에 드러나 있다.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누구의 정서가 드러나 있겠죠? 최천의 정서가 드러나 있겠죠. 최천의 그 헤어지기 싫은 심정, 애절한 심정이 이 시 속에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도적은 홍군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원앙은 이제 이서생과 최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빛스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무산선녀는 중국 고사인데요. 네, 무산선녀라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구름이나 비가 돼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천여가 무산선녀처럼 자유롭게 비나 구름이 돼가지고 이생을 만나러 올 수 없다.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다시 이별을 해야 되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최여인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담아놓은 시라고 보면 됩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절을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비극적인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영영 이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저승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례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지난번에 난리를 갖고 홍건적의 난을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준 당신 너무나 고맙소. 이런 의미겠죠.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등이 장사를 지내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지극히 효성이 있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에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어.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해서
효성이 지극해서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홍건영의 도적의 무리가 침입을 했을 때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겠죠. 자책감. 자기가 스스로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자책감.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백년에 같이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겠어. 부인의 이별, 마지막 이별을 만류하는 거죠. 얘는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의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이다. 죽어서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도 자기 남편을 걱정하는 거죠.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최여인의 유골을 아직 수습하지 않았단 얘기죠.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로를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나무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이라이트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겠죠.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족을 감췄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소설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엄청나게 비극적 결말 구조죠.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겠죠. 비극적 결말.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단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 밖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여인과 이서생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생규장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구조이긴 하지만 현대 소설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사랑 얘기는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금오신화 속에 실려있는 이생규장전이 더욱 가치 있게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조선시대죠, 이 당시에 많이 읽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전의 모든 고전소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배경이 중국이거나 중국의 소설에서 이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오신화라는 이 창작 소설 때부터 배경이 우리나라가 배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라는 소설이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알아두시고 이 금오신화 속에 실려있는 나머지 소설도 기회가 된다면 좀 읽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비극적인 결말 구조로 인해서 아직도 가슴이 좀 찌릿하게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